이혁진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연휴가 끝나고 금요일날 시장 쉬고 돌아왔는데 주말간에 푹 쉬셨던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이 투자자분들은 그런 네.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주말이 주말 같지 않았을 거고 아마 월요일 장 열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특히나 전쟁이 좀 재개가 돼서 네. 그리고 전쟁의 무기가 또 문제인데 어떤 제한적인 교전이 아니라 지금 원유 이제 운송기 이런 것 같은 공중급유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프 국가 주변에 좀 이제 정착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이런 공포들이 만연해서 네. 국제유가도 좀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말씀드리면 호재, 악재 뭐 사실은 이번 주는 뭐 호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어떤 재료에 있어서 좋은 내용도 지금은 악재로 돌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적절히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빠지고 그 반등을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악재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그 호재를 되게 빨리 흡수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확 이게 돌아설 만한 그런 재료로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수급도 많이 좀 약해졌고 그 심리 자체가 많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걸 대체 뭘로 돌릴 수 있을까에 그렇죠.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뒤에 내용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한 달 동안 80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80?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은 물가가 잡혀야 되겠죠. 네. 그리고 물가의 피크아웃은 확인이 됐는데 지금부터 얼마나 빠질까가 문제인 상황에서 마침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어떤 FOMC보다도 훨씬 더 좀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연간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잭슨홀 미팅 전에 CPI와 PPI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와야 될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7월 CPI, PPI 네. 확인했습니다만 역시나 유가가 제일 중요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평균 유가가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8월까지 네. 7월 달에 평균 국제 유가가 $80를 하회한다라고 하면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신호가 보일 수 있는데 다행인 점은 7월 중반월까지 $60 후반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80를 많이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8월 초에 확인될 CPI, PPI는 안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항상 우리가 예견된 경로고요. 예견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제 주말 동안에 있었던 전쟁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80를 재하회하는지 네.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속이 된 상태에서 CPI가 발표가 된다, 7월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L자형으로 좀 놓을 수도 있다. 이유는 잭슨홀 미팅이 생각보다 매파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80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괴리율. 괴리율. 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괴리율이 좁히는 것은 사실 악재 호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좁히면 시장이 악재였습니다. 제가 네. 뒤에다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시총 차이가 지금 우리 역전되고 나서 사실 시장이 네. 되게 많이 그때부터 흔들렸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게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이야기가 섭섭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AI 사이클이 오기 전 네. 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괴리율의 고점은 25%였습니다. 25%까지 좁히면은 항상 반도체가 다 빠졌었어요.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AI 사이클이라고 하는 없었던 일을 만들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항상 밴드를 그리더라고요. 네. 자, 시가총액 100이 넘어간, 즉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전자를 넘어갔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운 신호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지금의 밴드 하단을 그려보면은 한 80% 정도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대비 1.2배 정도 올라야 네. 나름 웹도독이 아닌 정상적인 시장의 온건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임계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인 거죠. 네. 어찌 보면 이 모든 일의 근원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이상현상, 이 변동성 지수. V코스피가 지금 85 정도까지 다시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금융위기 이후 말도 안 되는 현상인데 네. 문제는 이제까지 금융위기나 팬데믹 때
미국도 빅스가 높았고 우리나라도 같이 높았습니다. 지금이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점은 우리나라만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V 코스피는 85, 네. 빅스는 18. 음. 이렇게 많이 벌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냥.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전자닉스 포모가 발단이긴 했어요. 자, 그런데 4월 중에 이게 상당히 안정될 수 있는 시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40까지도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이 됐었어요. 근데 그 아주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은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전자닉스를 사는 분들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지 않고 본주를 사기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버리지 지수의 ETF 거래 비중이 아주 많이 급감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5월 말에 전자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뿌려지면서 다시 거의 2배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계속해서 전자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들어가는 수급들이 다른 종목을 빨아들이는 것이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루 이틀 상관으로 올라가는 것도 오르고 내리는 것도 문제인데 오전 오후로 오르고 떨어지는 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때마다 사서 올라갈 때마다 파니까요. 자, 실제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도 계속 반복되는 현상들이 있죠. 전자닉스 레버리지를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붙었습니다. 네. 다른 종목이 다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본질적인 문제인 건데, 자, 앞으로 더 문제. 닉스 레버리지 거래 비중이 점점 늡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베타가 크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레버리지 거래 비중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거래 시가총액 비중이 벌려야 좀 정상 시장으로 빨리 안착이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쉽사리 벌리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저는 한 3가지 80에 대한 숫자를 좀 말씀드린 건데 첫 번째로는 유가가 80달러를 하회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변동성 지수가 80포인트를 하회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회가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전자닉스의 괴리율이 80% 정도 이상은 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의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지금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개화 늑대의 시간이에요. 자,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전자를 팔아요. 근데 섹터 애널리스트들은 펀더멘털엔 전혀 문제가 없대요. 맞아요. 그 얘기는 계속 하죠. 자, 우리는 그럼 누굴 믿을 것인가? 둘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일단은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이 컨센서스가 확 벌어지는 게 7월입니다. 왜냐면은 내년도의 절반 정도를 지금의 어닝이 12개월 끼기 시작하는데 항상 이때는 어닝이 어닝 전망이 틀리기 쉬운 것이 항상 하반월, 그리고 내년도 상반월이기 때문에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는 100% 믿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전문가들을 무조건 믿어야 되느냐? 그것도 틀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의 전략가들이 얘기하는 그 변수들이 대부분 오늘 내일로 계속 바뀔 수 있는 지표들이에요. 자,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예전과 다른 면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코스피의 반등의 조건 3가지를 이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지표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3가지의 내용이 이게 어떻게 교집합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 3가지가 모두 필요 조건인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 중에 뭐 한 3개가 개만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렵다. 자,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뭐 이벤트도 보고 이번 주에 사실 실적 발표도 굉장히 주요한 기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하나씩 타임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상표 우리 보면서 들어가 볼까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7월, 8월 이런 이벤트를 제가 2주 전부터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7월과 8월의 변동성 장세를 말씀드렸던 거는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의 하락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은 이벤트가 있었죠. 지금 7월에 한번 보시면은 CXMT의 공모 신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16일날 마무리가 된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돌발적으로 맞았던 악재인 것은 중국의 키미 3 공개가 됐죠. 근데 사실 실제 배포는 27일날 될 예정입니다. 아직 그러면 정식 배포는 아니에요. 모두가 쓸 수 배포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27일날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사이에 22일날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죠. 자, 저는 베이스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알파벳에서 캐펙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완화적으로 얘기해 줄 것 같고, 왜냐면은
지금 키미가 27일 날 배포가 돼서 네. 제일 먼저 나올 뉴스가 뭘까요? 키미가 좋다라는 건 이미 다 알아요. 네. 네, 다 아는데 코딩에서 많이 쓸 수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자, 근데 이 키미의 가격이 실제로는 오퍼스 모델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페이블 5 정도의 토큰당 단가는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중국에서는 제일 비싼 오픈 소스인 거죠. 자, 근데 결론적으로는 27일 날 인기가 많으면은 저는 조심스럽게 서버 증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서버 증설에 대해. 서버가 부족하다. 네. 인기가 많으면 서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키미를 많이 사용하면은 LLM 토큰 가격 지수가 있거든요. 그게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중국의 가성비는 되게 싼 AI였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정말 프론티어 모델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프론티어 모델 사용 비중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토큰 가격 지수가 좀 반등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베이스 시나리오로는 일단은 22일과 27일 날 그래도 지금의 좀 패닉을 잠재울 수 있는 어느 정도 온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첫 번째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80 유가에 말씀드린 건데 8월 12일 날 13일 날 CPI와 PPI가 발표가 됩니다. 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금통위가 있고 직후에 그 다음에 잭스홀 미팅까지 있어요. 자, 우리가 금통위가 중요한 점은 연속으로 금리 올릴까 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영향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잭스홀 미팅이 있는데 나름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좀 나름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요 7월 말부터 요 8월 초까지 국제유가가 좀 많이 빠져주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게 한 $80 이하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실망까지는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7월에 상반월 유가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9월에 사실은 저는 9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CXMT가 같이 사절단에 동행하고 네. 여기에 팀 쿡이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여기에서 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좀 악재로 잠깐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게 좀 변수가 생겼죠. 트럼프가 지지율이 빠지고 하니까 중국에 대한 부정선거 얘기를 나오면서 맞아요. 그 얘기가 중국이랑 나오더라고요. 반목하기 네.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어떤 화해 무드가 아닌 이미 지지율이 망했기 때문에 반목이나 어떤 노이즈를 만드는 걸로 전략을 간다라고 하면은 이 9월에 있을 만한 이벤트는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자체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금의 어떤 고통이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10월 정도부터 잦아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위기를 저는 9월이라고 말씀드리는데 10월은 중간선거가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선거가 안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없다라고 하면 트럼프의 지금 뭐 최근에 세간에 나오는 것처럼 중간선거를 치르지 않기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미루려고 막 지금 그쵸. 하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10월에 그때부터는 시장이 반등의 계절적인 상승이 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계절적으로 봤을 때 5, 6, 7월이 안 좋고 근데 변동성이 높아질 거지 저는 이렇게 많이 빠질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 변동성의 근간인 바로 반도체에 대한 헤빙 무드가 그래도 한 7월 월말부터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8월에 어찌 보면 반도체보다 더 큰 이슈가 기다려요. 결국엔 물가와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유가가 좀 빠져주면은 온건한 이벤트, 유가가 $80 이상을 한참 동안 상회한다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중간 선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베이스 시나리오를 가정해서는 9월의 정상회담은 잠깐 노이즈로 끝날 것 같고 뭐 노이즈가 만약에 없다라고 치면은 저는 10월부터는 중간 선거 사이클, 계절적인 상승 어느 정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키미3 공개가 됐고 아마 주말 동안 엄청난 많은 해석이 있었어요. 그 핵심 지표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 프론트 코드로 코딩을 했을 때 퍼포먼스를 보면은 키미가 제일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키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전에 딥시크랑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딥시크는 파라미터 수도 작고 가성비도 좋고 이런 모델이었다고 하면은 이번에 키미3는 정말 프론티어 시장을 노리는 첫 번째 중국산 AI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지금 반도체 주가가 우리가 보지만 중국의 라이벌 기업 ZAI 주가는 35%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해 기업이 중국에서도 발생을 한다. 내부적으로도. 그렇죠. 하는 네. 거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주가가 또 같이 내렸어요. 근데 왜 내렸나를 한번 이슈를 한번 보니까 이 그 K3가 키미3가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메모리, 자기가 필요한 GPU도 설계를 하더라.
반도체를. 네, 반도체를 스스로 설계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중국에서도 주가가 뭐 급락하기도 했었고 미국에서도 좀 주가가 빠지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AI의 피해 진영이 무조건 사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반도체의 설계 이런 팹리스 업체들도 피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문샷의 키미 3는 공짜는 아니다. 유료죠. 네, 유료고. 오픈 소스라는 것과 이제 유료 무료는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가요? 그냥 이 소스를 폐쇄하지 않고 네. 누구든 변형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사용 만들어 가능하게? 놓은 거고 네. 돈은 받는 겁니다. 어. 네, 사용했을 때 돈은 받는 거다. 다만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은 이 굉장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한데 네. 예를 들면 클로드로 비교했을 때 페이블 5급보다는 훨씬 싸요. 네. 페이블 네. 5가 제일 고사양이에요? 제일 고사양이에요. 제일 비싼 거. 뻑 하면은 지금 이것도 월 요금제에 이제 포함이 된다 안 된다고 놀라지만 네. 이 페이블 5보다 훨씬 싸죠. 근데 페이블 5는 GPT의 그 어떤 모델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프론트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랑 비교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여기에 오퍼스와 소넷이 있어요. 클로드에도. 소넷 정도의 가격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되게 저렴한 건 아니군요. 엄청나게 저렴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두 번 아래 그레이드의 단가랑은 비슷하다라고 네.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월 정액제 개념이 아니라 토큰당 단가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키미3가 그래서 제가 흥행을 하고 예를 들어 막 사람들이 많이 쓴다라고 하면은 금방 서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그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 뭐 엔트로픽이 됐던 오픈AI가 됐던 그쪽에는 분명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엔 이러면은 메모리 칩은 훨씬 많이 필요한 거다 했지만 지금 심리 자체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다 맞아요. 공포에 그냥 좀 하락했던 그런 상황 그쵸. 아닌가라는 게 그거는 맞군요. 맞아요. 그 공포가 왜 생겼는지는 제가 뒤에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채팅창 제가 요즘에 유튜브 진짜 많이 보거든요. 네. 그냥 계속 다 싫어요. 다 무슨 말을 해도 싫어해요. 맞아요. 근데 네. 여러분들께서 그 에너지를 쓰실 동안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됐고 그걸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할지 네. 자, 이걸 알 수 있거든요. 네. 전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기를 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근데 어쨌든 자, 저는 이게 조심스럽게 이거는 저의 예단입니다. 네.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뭐랄까요? 이 그 모델 그리고 설계 이런 쪽이 중요하다라고들 생각을 했죠. 근데 이번 키미3를 보면서 우리 한번 시장에 왜 빠졌냐? 네. 클로드랑 오픈 AI 기업 가치 밸류에 문제가 생길까 봐인 겁니다. 사실 본질적으로는. 왜냐면 키미3의 투자 밸류를 보면은 엔트로픽의 10분의 1밖에 안 됐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 가치가 설명이 되느냐인 거예요. 이거는 AI 시장을 계속 고할지 스탑할지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기업 IPO가 제대로 되겠느냐인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더 범주를 넓혀서 나라 입장에 생각해 보면 중국이 1년 뒤 정도 시기열을 가지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역설적으로 되게 반대로 이벤트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점은 네. 우리의 시장은 왜 빠졌어요? 뉴욕시에서 데이터 센터 1년 유예해라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바로 미국 정치권에서도 봐라. 중국이 바로 뒤에 있다. 우린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다. 자, 이런 이슈로 돌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키미3 이벤트를 가지고 그냥 AI의 파멸 시나리오 뭐 때문에 걱정하지는 알겠지만 오히려 이 무게 중심이 모델이 아니라 칩 설계가 아니라 결국엔 인프라구나. 그러니까 키미3가 잘 돼도 나중에는 이게 전력이랑 메모리랑 자, 이런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겠다라고 깨닫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모델은 좋아지는데 한계가 있고 네. 사람들은 지출 의사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을 좀 거칠게 지나가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키미3도 키미3인데 그 전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이제 창신 메모리 상장이 지금 굉장히 좀 흥행을 하고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AI 시장에서의 중국의 성장. 저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되게 좋은 영향으로 경쟁 요소로 작용을 하면은 시장 자체가 좀 더 경쟁적이고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장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이거 흔들리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이 됐던 게 있죠. 그러니까 키미3만 가지고 시장은 하락하지 않았으니까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메모리의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70%를 넘었었어요. 근데 이 70% 넘은 이유는 막대한 수요라기보다는 수요는 내년도에 훨씬 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영업이익률은 피크는 올해 나올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공급이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창신 메모리가 15조 원 정도 캐펙스 자금을 받은 거죠. 자본 조달을 이번에 상장을 통해서. 그리고 창신 메모리 포지션을 보니까 다른 산업들처럼 그냥 덮어놓고 양산하겠다, 증설하겠다 라는 공포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이 차트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무엇으로 빠졌는가 이거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2011년도 그 다음에 16년도 그 다음에 19년도 그리고 지금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이 선 차트고요. 그 다음에 월간 수익률이 요 바 차트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자닉스 레버리지는 어떤 트리거가 된 거고 실제 우리가 봤었던 메인 이유는 이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항상 그래요. 영업이익률의 고점 때 환호를 하고 보이시죠? 보이시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꺾일 때 여기서 한번 패닉을 한다. 네. 자, 이런 거는 과거에서도 열광을 한번 하고 그 다음 패닉하고 열광을 한번 하고 패닉하고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의 고점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크게 열광을 했었고 그 다음에 패닉을 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월간 최대 하락률이에요. 월간 하락률을 보면은 지금이 거의 오늘 기준으로 보면 40% 나왔을 거예요. 근데 월간 기준 하락률 내 40% 버금가는 이벤트는 2008년도 리만 위기 말고는 없었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하락률이 정상적이지 않은데 이 증폭시킨 이유가 뭐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다. 산이 높아서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맞아요. 그 생각을 하면 사실 네. 과거에 40% 정도 개별 종목이 하락한 네. 과거의 사례는 말씀해주신 빅 이벤트 때밖에 없었다라고 네. 하는데 네. 이번에도 그럼 40%가 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정말 아까 차트에서 봤던 것처럼 너무 높이 올라갔으니까 단기간에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 하락률도 더 깊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쵸. 생각도 좀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산이 높은 게 하이닉스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제가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하이닉스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네. 왜냐면은 하이닉스와 전자의 괴리율은 벌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근데 그 좁힌 이유가 레버리지 ETF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인 네. 거죠. 또 베타도 높기 때문에 ADR도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이 괴리율에 대한 부분들을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장표 한번 봐주시면은 자, 지금 보시는 거는요 시가총액 하이닉스고요. 그 다음에 괴리율이 전자와의 괴리율, 그러니까 전자 대비 얼마만큼의 시가총액 비중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뒤에 노란색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2000년도 초반부터 AI 사이클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4년도까지의 기준을 한번 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자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20% 가까이 붙으면 주가는 과거에도 빠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AI 사이클 전까지는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 베타가 왜냐면 하이닉스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베타가 훨씬 크죠. 그래서 항상 업사이클에서는 하이닉스가 전자보다 상승률로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이건 팩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고점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자의 괴리율 20%를 호가했을 때 시장은 지금 정도가 마무리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네.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로 AI 사이클 전의 얘기예요. 그게 여기 끝에도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사이클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AI 때문에 수요라는 것이 바뀌었고 이번 AI 사이클에서는 HBM이라고 하는 하이닉스의 독자적인 경쟁력이 발휘가 됐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반복이 됐던 거는 이 괴리율이 너무 많이 좁혀지면은 시장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단기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괴리율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지금 저점의 첫 번째 신호를 잡자면은 저는 요 하단과 상단을 한번 연결해 봤을 때는 한 80% 정도 전자와 시가총액을 벌리면 시장은 더 이상 왜곡은 없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내년도 영업이익의 괴리율도 한 20% 정도는 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익 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또한 전통적인 괴리율의 저점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또 마지막으로 정말 지금 메모리 반도체 패닉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네. 애플은 신고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닉스의 닉스 레버리지 매수를 멈추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닉스 레버리지 거래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닉스 레버리지를 그만하시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오히려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거래 상위 종목을 보면은 네. 일단 뭐 인버스 ETF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인버스 아닌 레버리지 ETF 중에서는 역시나 4위에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위 종목 레버리지, 그리고 5위에는 타이거, SK하이닉스 단위 종목 레버리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종목들이 상위에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네. 다 그 레버리지 ETF가 다 올라와 있어가지고. 팀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반 투자자분들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시가총액에 대한 어떤 그 차이와 그리고 그 총량에 대한 어떤 그 계산은 요즘에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네. 괴리율이 저점이 80%다? 이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거는 이미 차트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AI 사이클 전에는 그냥 정률적으로 20%만 넘어서면은 시장이 좀 빠졌었어요. 그게 하이닉스가 그냥 정통적인 똑같은 D램을 생산했을 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좁히는 그 맥스라고 볼 수가 네. 있죠. 자, 아마 근데 지금도 이런 제가 얘기하면은 HBM이라는 게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HBM 안 하는 삼성전자의 이익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HBM의 생산 물량에서 삼성전자가 많이 좁혀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HBM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 좁히는 것을 시장은 어떻게 판단했는가인 거예요. 지금 저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 이익 괴리율도 마찬가지로 20% 네. 이상 벌릴 겁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더 벌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시장에서 괴리율의 저점, 고점으로 판단했던 것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80% 정도 됐다. 그리고 이미 2번 정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었었을 때 시장은 패닉셀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시장의 작동 알고리즘 중에는 괴리율에 대한 최상단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익으로 말하면은 재주장이 더 강하고요. 네, 이익으로 말하면 지금은 시장에서 작동되는 정상적인 시장을 이제 감안했을 때는 과거로나 지금으로나 괴리율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숙제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 숙제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잠깐 나고 나서 어떤 세 가지 대책이라는 네.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네. 과연 그게 시장에 뭔가 이 레버리지에 대한 쏠림과 이 흐름을 좀 막을 수 있을까 싶었을 때는 저는 좀 물음표가 던져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시행도 못할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한 11월부터 보완책이 된다라는 얘기가 그쵸. 좀 있었고 그리고 8월, 11월 그리고 교육은 언제 할지 모르죠. 그리고 큰 이야기에서의 결론은 결국 시장에서 상장 폐지는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로 이제 귀결이 좀 네. 된 것 같은데 내용이 좀 여러 개 있었잖아요. 한번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3천만 원의 일단 자금이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뭐 달라진 점 딱 하나는 증거금 3천만 원 현금으로 필요하다. 네. 예,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식 20주 단위로 묶어서 그죠. 네, 그 매매가 거래하고 한 주만 주 단- 단주 매매 안 되고 네. 교육 20주 3시간으로 단위로 묶고. 늘리고 네. 근데 세 가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도 이게 뭐가 더 있을까봐 계속 봤는데 네. 정책이 그러면은 나왔을 때와 전후가 다를까? 똑같다. 예, 실제 오늘 시장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똑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이 정책이 나왔을 때 판단을 좀 보류했었던 것도 정책의 포인트가 숏 감마 아니면은 LP 추적 오차 이런 걸로 만약에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답은 없다. 답은 없다. 예. 네. 이 문제의 본질은 다른 주식을 팔아서 전자닉스의 무한 물을 타는 네. 이 경로를 신규 유입 경로와 지금 있는 분들을 막고 또 하나는 이것을 악용하는 수급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ADR 레버리지까지 상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주에 대한 수급 영향 거의 없어지고 지금 국내외 레버리지 ETF에 대한 파생 영향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 얼마 전에도 제가 2주 전에 한번 주장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을 흔드는 꼴도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영업이익 1등이
다음 분기부터 삼성전자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 피어로 된 나머지 이제 피어 플레이가 상당히 성행을 하겠죠, 알고리즘으로.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이래 버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같이 좀 힘들어 버리는 네.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주가의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이 변동성이 너무나 커진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변동성이 커지면 수급은 나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나 좀 말씀드린 것이 결국에 레버리지를 어떻게 생각할 네. 거냐.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하나 보시면은 자, 지금 두 번째 숙제가 바로 시장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는, 저도 사실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지금 끝났다라고 예단하기 너무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제가 변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계속 주장하는 대로 이 레버리지에 대한 과도한 거래 대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근데 바로 이 레버리지 ETF를 만든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아십니까? 한국인이에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 예, 사람이라고요? 외국 회사에서 태초에? 프로쉐어스, 이병훈이라는 분인데, 아 예. 예, 레버리지 ETF를 처음으로 만든 게 한국인이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를 레버리지 민족이라는 뭐 이런 네, 얘기를 맞아요. 지금은 다른 일 하시는데, 네. 그리고 22년도에는 레버리지 그만하세요라고 어떤 이렇게 인터뷰도 되게 자주 하시고. 그래요? 근데 이 레버리지 ETF를 실제로 출시했을 때 설계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분은 한국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 주의 환기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 중요한 거는 자, 미국의 26년도 ETF 신규 상품에서 레버리지가 31%입니다. 야 미국의 올해 지금 네. 상장된 ETF의 전체 상품 중에 네,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의 레버리지가- 합산이 31%예요. 더 문제는 레버리지 ETF의 개수가 700개인데 24년 대비 2배예요. 저거 다 거래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제가 에이 레버리지가 왜 문제야,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6월 상장된 레버리지, 이거 미국 얘기입니다. 레버리지 ETF가 117개예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총합이 네, 100개. 여기에 스페이스X, SK하이닉스, 블랙베리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말은 뭐냐면 파생이 본체를 흔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걱정인 거예요. 또 하나 있죠. 원래는 우리가 신용 잔고를 보면서 신용 비율이 높다. 근데 지금은 현금으로 2배를 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새로운 이 신용 레버리지가 그만큼 많아졌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변동성을 높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가 정상적인 밸류냐, 모멘텀 우리 얘기하지 말고 네. HBM 영업이익 얘기하면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레버리지 ETF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너무나 성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안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의 ADR 레버리지, SK하이닉스 레버리지가 ADR 그 2.5%밖에 상장 안 되어 있는 걔를 흔들고, 네. 걔를 보면서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를 반영하는데, 그걸 보고 레버리지 ETF가 선물 매도를 치거나 하고 계속 있잖아요. 이렇게, 네, 사이클로. 이거를 누가 끊어줘야 된다고요. 누가 어떻게 끊어요? 정책으로 끊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LP 숏감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추가 대책이 저는 나와야만 한다. 어떤 대책이 근데 이걸 끊어낼 다행히도 수 있을까요? 국회 네. 정무위원회에서 이게 안건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전자닉스 문제는 아니에요. 전자닉스 말고 나머지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보면 엔벨로프라고 하는 과매도 건이 있어요. 네. 그게 되면은 정말로 다른 자산을 팔아서 이 주식을 사야 될 단기 찬스가 나온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먹히질 않습니다. 왜냐면 돈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이거는 어떤 업종 불문이에요. 그러니까 비반도체는 다 이렇습니다. 심지어 소부장까지 이래요. 이거는 큰 왜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직전에 하나증권 김선아 연구원께서 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 반도체 빠지면은 바이오가 올라가는데요. 맞아요. 전 시간대. 그거 10년 사이클이에요. 계속 그랬어요. 지금 안 되잖아요. 이거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전자닉스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에이 바이오는 우리나라 다 밈이잖아. 실제로 기술 수출 금액이나 이런 거 다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은 예전보다 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충분히 나왔었던 사이클이 안 나오고 있어요. 바이오뿐 아닙니다. 자동차, 방산, 지금 그게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요. 네. 이 고리를 빨리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경제방송에서 각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와셔가지고 근데요 여러분 정말 지금 화장품 수출 좋고요 지금 가격대 너무 괜찮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하는데 주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런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빠질 때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량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의 V 코스피가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이 미국의 빅스예요. 원래는 우리가 안 좋으면 쟤네도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동성은 위기 구간에서도 계속 같이 움직였어요. 그 차이는 결국 좁힙니다. 근데 지금 이랬던 적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혼자 85를 찍고 있고 네. 미국 빅스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느끼는 금리, 그렇죠? 유가, 뭐 미국은 금리 없고 미국은 유가 이제 영향 안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감도가 우리가 너무 커졌다라고 하는 얘기야. 근데 제가 바로 이때가 있었죠. 40으로 떨어지는. 이게 한 4월에서 5월 정도 사이예요. 네. 그때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의 코덱스 레버리지에 폼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주를 거래를 더 많이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상식적이었었다. 근데 5월 말부터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또 올라가잖아요. 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뒤에 제가 유가라든지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고리를 빨리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침 헬스케어 너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괴리율도 팬데믹 이후 이랬던 적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금리죠. 금리를 올렸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잘하면은 3번 더 올릴 것 같아요. 올해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12개월 사이클에서 동안. 네. 올해 12개월 동안 2번에서 3번 정도 더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되면 좀 미룰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한 3회 정도가 컨센서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근데 보시면은 자, 미국이 금리를 우리보다 좀 덜 올릴 수도 있어요. 이게 신라 같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좁은 경로지만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덜 내렸고 늦게 내렸기 때문에 한 번은 추가적으로 내릴 수도 있는 희망은 있습니다. 네. 그게 다른 증권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올리고 미국이 덜 올리거나 만약에 한 번이라도 내릴 경우에는 네. 그때 시장은 한번 팡 하고 튈 수 있어요. 우리와 미국의 금리의 어떤 그 포인트가 좀 좁혀지는 그렇죠. 경로인 거죠.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은 4월 관세 때문에 못 내렸거든요. 그래서 늦게 내리기도 했었고 첫 번째 금리 인하는 똑같이 했는데 두 번째 금리 인하가 관세 때문에 되게 지연이 됐었어요. 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레벨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덜 내렸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우리가 올린다고 앞으로 한다고 해도 미국이 한국과 유럽보다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지연될 수도 있다. 네. 사람들은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장기채 금리가 쉽게 유가가 올라가도 못 올라가는 거는 평균 유가가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9월 금리 인상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여기가 바로 시장의 반등 포인트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100% 된다는 게 아니에요. 또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좁은 길이다. 정상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일단은 제가 조금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금리를 3번 정도 더 올릴 것 같아요. 많이 올리면. 네. 자,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선 차트는 12개월 동안의 기준금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빙 에버리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1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12개월 동안 25bp씩 4번 올렸다. 자, 그죠? 이거는 많이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근데 3회를 올렸었던 시기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에 월별 주가 수익률이에요. 주가가 딱히 빠지지 않았어요. 네. 네, 3회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또 3회 정도까지 올리면은 그래도 버틸만 하다는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막 5회, 6회 가버리면은 시장은 패닉했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자체를 엄청 큰 악재로 보기보다는 첫 번째 금리 인상에서 추세적일까봐 공포심으로 좀 작용을 했었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국의 속도가 너무 중요한 거고, 이 미국의 속도가 좌지우지 되는 거는 결국에는 CPI다. PPI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 CPI, PPI가 우리가 지나온 궤적을 봐야 되는데요. 바로 지금 이 노란색이 미국 이란 전쟁 지금의 국제유가예요. 근데 6월 CPI에서 확인한 건 우린 이때죠. 평균 유가. 7월 CPI는 이때예요. 그러니까 $80 정도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8월에 국제유가가 평균 밴드로 $80를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CPI, PPI에서 쇼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80이라는 숫자가 너무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거는 우리가 하반올에 그거 잘 안 막혀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변동성을 끝낼 수 있는 몇 가지 트리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게 국제유가고 그래서 지금 장 초에 시장이 한번 살짝 올랐던 것도 국제유가가 80달러를 한참 넘었다가 조금 빠지는 듯 하니까 시장이 조금 이제 완전 완화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8월 CPI 발표가 있을 텐데 그때는 결국엔 7월의 평균 유가가 중요해서 7월 평균 유가를 가늠할 수 있는 80달러 이거 하회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야, 이게 결국에는 금리는 또 이제 물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말간에 이제 유가가 흔들리는 거는 전쟁 이슈가 끝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가까이 좀 볼게요. 이제 빅테크 알파벳의 실적을 이제 기다리신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우리도 그렇고 좋은 실적이 나와도 세론으로 시장은 빠지는 상황이라 아우 잘 나왔으면 좋겠다지만 뭐 잘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이 투자 확대가 더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 시장이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근데 사실은 알파벳 실적이 모든 일의 해결책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캐펙스 증가율이 26년도가 이제 50%가 넘고요. 전년 네. 대비. 그리고 내년도가 이제 한 30%대. 그다음에 내후년도가 지금은 컨센이 15%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미분값을 완전히 돌려놓을 수 있는 것까지는 알파벳 혼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벳은 하락을 멈추는 정도의 네.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27일 날 키미3도 서버가 부족해서 상당한 캐펙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 자, 정도 이런 얘기가 것들이 나오고.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좀 뭐랄까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기준을 조금 더 확산해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XAI나 그 다음에 뭐 중국이나 이런 쪽들의 캐펙스가 올라오는 그림이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 4사, 5사에 우리가 캐펙스만 보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또 오라클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보지 않는 정말 뭐 XAI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캐펙스나 뭐 이런 기업 아니면 네오클라우드의 캐펙스가 막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그거 하나하나 챙겨보시기보다는 네. 결국엔 그거예요. 영업이익률이 지금부터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컨센이. 그러면 하단 얼마로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전으로 보면 이 PER 밸류에이션으로나 그다음에 예전에도 낙폭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시클리컬이면 30% 이상 조정이 됩니다. 네. 그럼 영업이익률이 30-40% 정도로 떨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장기 계약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그 영업이익률 그 정도로 추정치가 낮아지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월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주주환원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지금 삼성전자의 이익에서 사실은 고점 대비 한 20% 정도는 빠지는 게 맞다. 왜냐면 충당금을 우리만 사연이 있는 거지. 실제 명목수당으로 이제 충당금을 반영한 거니까. 그래서 이 충당금에 대한 자사주 매수 언제부터 어떻게 할지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살짝 계산을 해보면 3천억, 4천억 이렇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자사주가. 그것만 성과급만 해도 19조 샀으니까. 네. 근데 또 미리 또 사둔 게 또 있대요. 자사주. 예. 그래서 네, 그 네, 네. 일부를 또 이제 충당하고 나머지를 네, 채운다. 네. 또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되면은 이런 파생발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좀 그나마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지금 주말 동안에 보면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 제주도 상공회의소 네. 발표해서 절 리딩 해주셨어요. 팔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우상향이라는 말을 직접 했는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 실제 제가 비디오 클립을 엄청 찾아봤는데 네네네. 우상향이라는 말은 그 대한상공회의소 전체 풀 버전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이제 그래서 좀 있으니까. 예민할 그렇죠. 수 있는 왜냐면은 문제네. 나름 저걸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전체 비디오 클립은 지워졌더라고요. 근데 그 나머지 클립에서 짧은 쇼츠나 이런 것들은 네네. 남아 있는데 네. 그래서 우상향이란 말은 없지만 반도체를 가만히 사고 팔고 하지 말고 이제 놔두면은 뭐 재산의
중요한 좀 이야기가 될 거다라고 이제 재산 증식에라고 얘기한 건데 자 그런 것처럼 시장은 메모리 업체의 이야기도 상당히 들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말에 하이닉스의 이야기,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이야기, 정말로 업황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기 계약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SK하이닉스도 잠정 실적 발표를 네.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때 숫자는 사실 이미 많이 좀 컨센이 내려와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 컨센을 얼마나 또 넘어서는지 1차로 보고 2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월말 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주주환원책으로 시장에서 뭔가를 희망을 좀 주게 될지, 그리고 여전히 우리 진짜 다들 줄 서서 지금 사고 싶어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시장 참여자들이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동할지.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엔비디아 젠슨왕이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주가가 올랐던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좋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똑같은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약벌이 안 먹혔단 말이에요. 무뎌지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우리 메모리 기업들도 지금 벌써 그런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여전히 좋은데 여전히 뭐 4살짜리 어린애 예, AI 예. 산업이 4살짜리 네. 어린애라는 표현도 네. 해서 이게 참 주가가 실적이 좋다고 해서 계속 좋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함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따지는 그런 구간에 놓여서 그래서 맞아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HMM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MM이 주가는 21년도에 좋고 실적은 22년도에 올라왔었죠. 지금 HMM도 장기 계약 이런 것들을 그때 되게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 HMM 사례 때는 사실은 주가가 딱 절반 정도 빠지고 리바운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패닉 한 번 더 나왔다가 지금은 다 확정돼 있죠. 네. 지금은 제가 좋은 말씀 이렇게 뭔가 단설 자꾸 달죠. 이래야 저런다. 저래야 네, 네, 이렇게 네, 된다. 네. 하지만 레벨로 보면은 HMM의 사이클이 우리나라의 반도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예, 왜냐면 그냥 시클리컬이 장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 때, 네. 근데 HMM이 실적은 22년 다음에가 훨씬 좋았는데 주가는 미리 빠졌던 또 만약에 닮아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하이닉스에 지금 반토막 난 게 거의 지금 절반 정도 네. 빠졌으니까요. 네. 레벨로는 좀 지나 보면 이 정도가 단기 바닥이긴 했겠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꾸 제가 반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조건부를 걸지만,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지만 지나 보면 하이닉스가 지금 절반 정도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이닉스 자체의 MDD로나 그리고 지금 과거 HMM과 유사한 상황으로 좀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레벨 자체는 다운이 많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 잡기에 대한 게 지금 한 이야기 나온 게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이번 주 바닥 다지기, 다음 주도 바닥 다지기. 바닥이 너무 다져진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 시장 말고 미국 AI 반도체 그쪽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도훈 씨 한 20% 빠졌나요? 고점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맞아요. 이렇게 판단을 좀 예, 하는데, 네. 걔네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걔네들이 안 좋으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같이 물려가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쵸. 거기도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탑 3 중 하나가 마이크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그렇게 느끼시는 바가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향을 미국 필반 지수가 받는 것도 이제는 조금 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의 데이터 센터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 알파벳의 22일 날 실적 발표가 중요한 건 있는 게 지금은 데이터 센터 주가들이 급락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네.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리츠라든지 뭐 펭귄 솔루션이나 이런 쪽들이 빠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애플까지도 주가가 좀 신고가를 가는 거 보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안 하는 게 호재인가?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초기에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잠재우려면 구글의 실적 발표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 할 거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모델 3.5 더 나올 거다. 뭐 이런 것들을 22일 날 좀 많이 얘기를 해주면 시장은 패닉까지는 좀 안도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가 4% 넘게 10시 야, 반을 오늘도요? 기점으로 해서 낙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상당히 조용했어요. 할 말이 없는 시장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용했더니 또 일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시네요. 사실 도훈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번 똑같은 질문을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 드리고 또 패널 여러분들도
각자의 뷰가 있으시겠지만 좋은 얘기를 하면 또 희망 이야기만 회로 하신다고 한다고. 하고 또 나쁜 얘기 하면 또 이 시장에 더 나빠지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또 저희의 일을 하고 또 저희의 자료를 또 읽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시장 잠깐 읽어드릴게요. 코스닥은 4.7% 그래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천당제약 상한가 유지하는 거 외에는 파두 정도가 빨간불이고요. 코스피는 SK를 제외한 전 종목 하락.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4% 하락. 우리가 이제 보통 10시 반 구간 조금 넘어서면은 네. 뭐 반대 매매 물량 나오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지금 수급적으로는 일단 개인의 매도가 조금 줄었습니다. 2,900억 정도로 잡히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3,600억 가량의 순매수 유지를 하는데 매수 규모도 꽤 많이 줄었죠. 오늘 뭐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 뭐 구원투수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에요, 규모가. 투신이 1,200억 정도, 그리고 연기금이 1,000억 미만의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현재 구간의 수급 상황입니다. 아까 저 도훈 씨 방송 봤을 때 네네. 우리 저기 이건희 대표님께서 지금 대응할 영역을 시점을 좀 이미 지나갔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셨나요? 매도에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음. 지금 사실 뭐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그러니까 고점의 기준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35만 원 그렇죠. 이상, SK하이닉스 300만 원 300만 전후로 매수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네, 거예요. 왜냐면 네.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의 목표 주가가 그거보다 훨씬 높았으니까요. 음. 근데 그거 대비해서 지금 뭐 반토막이 나와 있는 뭐 주가가 30-40% 하락했고 또 레버리지 투자하셨던 분들도 그렇죠. 거의 뭐 40-50% 넘게 하락을 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 팔아봤자 그 매도에 과연 실익이 있을 것인가? 뭐 저가 매수할 수 있으면 저가 매수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이제 버티는 구간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시장이 처음이고 저도 급등했던 시장도 처음이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맞아요. 급락을 했던 시장도 저도 처음이라서 그렇죠.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저는 시장에서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좀 네. 드렸는데 팀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하반기 전략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조금 늦었던 분들이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조금 고점에서 네, 맞아요. 포모가 왔을 때 딱 들어가신 분들 예.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께 어떤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마디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증권사 데이터를 보니까 하이닉스의 매수했던 가격대를 보면은 200만 원 이상이 거의 한 4배 정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저점에서 샀던 분들도 네. 불타기 했던 분들이 그럴 많거든요. 수 있죠. 네. 네, 실제 그 가격대가 180만 원, 뭐 200만 원 이럴 때 되게 많이 하셨어요. 뭐 거래량만 보면은 그때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모든 분들이 역시나 위에서 많이 사신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좀 일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막 7,500, 8,000에서도 무조건 간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이제 뭐 사실 그렇게 바로 이렇게 빠질지도 몰랐습니다만 그런 거는 좀 유튜브에서도 많이들 좀 자정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번 사이클에서 저는 뭐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은 과거를 돌이켜 보면 반도체와 비반도체 아까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 보면은 반도체가 빠질 때 많이 올라가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래요 이미.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지금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패닉할 수밖에 없는. 네. 이거 패닉도 우리가 본주 팔아서 패닉하는 게 아니라 파생이 좀 상당히 많이 흔들고 있는 것들도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항상 시장은 또 마찬가지로 제일 무서운 거는 나중에 돌이켜 보면 결과적으로 거래량도 없이 천천히 빠지는 게 제일 악재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더 많이 올랐기도 했지만 완전히 내리꽂는 그렇죠. 장세가 지금 네. 몇 주째 지금 이어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좋은 좀 트리거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뭐 실적이 될 수도 있고 주주 환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는 지금 우리가 패닉하고 있는 거의 3분의 1 정도는 좀 되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대응을 한다. 대응이 됩니까? 대응이 안 돼요. 지금 대응할 게 그걸 뭐 여쭤 있어요? 맞아요. 대응이 안 돼. 네, 대응이 네, 안 돼. 지금 대응 네. 안 돼요. 그것도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네. 건데 대응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헤드앤숄더라고 해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숄더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네, 솔직히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잘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부분들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주식에 큰 손실이 되고 그 다음에 언제 팔아야지
하는 매도의 시점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숄더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숄더 구간에서 나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낙폭 조금 줄였지만 여전히 3%대 하락세를 보이는 코스피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힘내라는 이야기에서 힘이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사이가 여러분도 저희도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힘든 시장 안에서 우리 이혁진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바로 또 인사드리고 넘겨드려야죠. 내일은 말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던 그냥 다 받아들일게요. 예,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그렇게 해서 풀린다면 받아들일 텐데 이제 참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잘 네. 모르겠어서 저도 많이 마음이 복잡합니다. 내일은 밝은 시장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